자, 시장 얘기 또 이어서 해볼게요. 유튜브 86번가 정광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은 오늘 준비해 주신 것 중에 그 연말 연초에 패턴이 반복된다.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십니까? 네, 대주주 이제 과세 관련해 가지고서 네. 이번에 언제 이 기준이 만들어지느냐로 아주 그 시장이 관심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매년 연말이 되면은 네. 사실 대주주 회피를 위한 물량이 네. 계속 출회가 되는 경향이 네. 있고요. 또 반대로 이를 받아주는 매수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경우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배당 차익을 노린 그런 이제 그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되돌림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렇겠죠. 것까지도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네. 매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코스피 기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현선물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네. 코스닥까지 합치게 되면 개인의 매도는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코스피 기준 봤을 때 여기서 제가 별표친 연말이라는 것은 최종 거래일 2일 전, 그러니까는 그때까지가 대주주 이제 그 해당이 되지 않으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럼 올해까지로 하면 올해로 하면 언제까지 어제- 팔아야죠? 어제였습니다. 어제 끝난 거죠? 예, 어제 예, 끝난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 전인 이제 5거래일 네. 그리고 나서는 연초라는 것은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는 연말에 최종 2거래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연초에 3거래일에서 5거래일. 그래서 과연 매매가 네. 어떻게 되느냐 예. 보게 되면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은 개인 쪽에서는 대주주 회피를 위해 매도가 조 단위로 이게 그 단위가 억인데요. 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4조 9천억 매도가 나왔었고요. 반면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또한 조 단위의 매수가 들어오게 됐었고 우측에 있는 연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매도한 만큼의 물량을 다시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차피 이제 배당 차익을 노리로 들어온 금융투자 경우에는 바로 또 매도로 돌변했던 경우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아마 매매 패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연말에 개인들이 이렇게 파니까는 증시가 안 좋지 않을까. 네. 반대로 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매수가 많이 들어오니까는 굉장히 우리 증시를 좋게 보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 상관없이 그냥 연말 연초에 늘상 있어 왔던 네. 그런 이벤트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면 화요일까지 어제까지 팔았어야 되는 거고 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또 역시나 그것도 어제 날짜 같은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개인들이 배당을 못 받는 거네요. 배당 개인- 받는 투자는 못 하는 거네요. 그 대주주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하루 차이가 예, 있는 예. 줄 알았는데 그게 같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우연찮게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날짜가 말씀해주신 대로 같다 보니까 네. 네. 이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네요. 이게 조금 뭐랄까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좀 소모성의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금융시장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매매에서 굉장히 조 단위의 매매가 벌어지다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뭐 어제 기관이 1조 넘게 사고 개인이 1조 어제 하루만 1조 넘게 팔았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진짜로 대부분 다 금융 투자가 사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다른 데는 안 사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더 정밀하게 하려면 네. 이제는 선물까지도 매매를 이제 네.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너무나 좀 복잡해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든 이유는 뭐니 해도 주식이 내렸으니까 이익 난 사람도 줄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주가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 대상이 되었던 분들 중에서 굳이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네.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또 금액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뭐 과거에는 대주주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 왔다 예. 보니까 사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변화된 점은 없고 오히려 완화가 되었죠. 가족 합산을 네. 이제 사실상 없애게 됐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그 점이 너무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는 그렇죠. 예, 일부에서는 금액도 추가로도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맞아요. 있다가 100억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네.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하다가 지금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지난주에 그 얘기를 예, 했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은 결정이라도 조금 빨리 되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진하게 그러네요. 남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되든 좀 빨리빨리 해야지 너무 늦게 하니까 대처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배당락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배당은 이제 배당락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배당 받은 거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배당락 리스크는 결국 금융투자가 다 가져가 버렸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근데 현선물 차이를 봤었을 때에는 네. 일반적으로는 그 배당을 고려하게 되면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게 됐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년 연말마다 조금 남는 장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랬죠.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투자에서는 사실 이것이 뭐 엄청난 그런 투자 수익을 보고 퍼센트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이제 차익 거래의 네. 그런 요소가 보이게 되면 대규모 자금들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온 약간의 그런 사실 퍼센트로 보면 차익이긴 하지만 금액은 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잔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건데 네. 개인들이 이런 잔돈을 항상 손에 볼 것 같은 그런 네, 패턴이 네. 계속 이루어지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이런 거래가 일어날 때에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결권, 그다음 뭐 배당도 포함해서 의결권, 그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대주주가 일단 지정이 되면 사실 여러모로 힘든 점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점이 매년 좀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의결권도 네. 있네요, 진짜. 예. 항상 좀 현상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네, 생각해 좋습니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면 우리 시장 간밤에 끝난 시장 예, 얘기 간반 안 얘기 할 수가 잠깐 좀 없잖아요. 해주시죠.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그 지난 FOMC 이후부터 해가지고서 장기 금리가 꿈틀꿈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미국의 단기 금리는 그렇지 않은데 네. 좀 양자 간에 달라진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점을 봤었을 때 제일 제가 볼 때 영향 미친 건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 워낙에나 지금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 쪽에서는 뭐 독일 금리나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쪽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일본도 최근에 YCC 범위를 넓히는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해외 요인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컸었다라는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단기 금리 차이는 계속해서 오히려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2년짜리는 FOMC 관련된 그런 예측 갖고 결정이 되고 네, 뒤에 네. 거는 실질 금리로 다른 데서 영향을 받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게도 다시 이제 장기 금리가 튀어오르는 상황이 되니까는 단기는 멈춰 있어서 그 우려가 컸던 부분이 또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굉장히 심대하다는 건데 네. 그 부분은 또 좀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좀 또 없어져 버린 좁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패턴들하고는 조금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고요. 과거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다라는 것은 아예 경기가 더 이상 못 버티겠는데라고 해가지고서 단기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장단기가 재역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전형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하고는 또 좀 다르게 네. 물론 이제 고금리라는 폭탄을 안고 가는 거긴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행태 자체는 굉장히 좀 과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이번의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증시에서도 이게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만 안 좋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금리에 나스닥은 내리고 기술주. 네. 그다음에 다우는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네. 그런 차별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밤이 딱 그런 네. 현상이네요. 예, 예. 이게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자꾸 경기 침체하고 연결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두 개를 차이로 경기를 보려면 단기의 실질 금리와 장기의 실질 금리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는 그냥 뭐 페드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네. 혹은 정부 쪽에서 강하게 소위 말해가지고서 채권 시장이 좀 개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장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네. 좀 현재의 목소리, 현재 시장 상황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존재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제일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목을 하는 부분이 60년대 중반이고요. 네. 그때 당시가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당시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썼었던 네. 시기이고 장기물하고 단기물 중에서 확장 재정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장기물은 발행을 제한하고 네. 단기물만 발행을 하면서 그래서 장단기 역전이 일어났었던 상황이고 네. 그 점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시금 장기 금리가 회복을 해가지고서 재역전으로 해소가 되어버리면서 네. 그때에는 침체가 발생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점들 자체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형성은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뭐 앞서도 유산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점에 있어 가지고서 뭐 고용 시장이나 이런 것 덕분에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그 향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보일 수 있는 것은 금리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장단기가 재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네. 그 부분을 경기가 버텨내는 그런 그림으로 가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침체를 겪지 않고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경로가 있다. 그 경로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금리 차를 너무 장단기 금리 차를 너무 많이 포커스하는 것보다는 단기는 단기대로 이제 그 정책 금리의 움직임을 그냥 판단하고 장기는 전체적인 경기라든가 세계 흐름을 봐서 결정을 이렇게 보는 것이 결국 장기 금리가 올리면서 뭐 애플이나 기술주의 발목을 잡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연결해서 보는 것보다는 좀 띄어서 봐야 된다. 네. 그리고는 사실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도 네. 이제는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것이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것은 뭐냐면은 실적이 잘 버텨주는데 네. 예상보다 잘 나오는데 단순히 이제 기술주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또 매도가 도매급으로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말 예상 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실적이 될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사실은 나스닥에서 이 하락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때에 테슬라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뭐 미래 기술이나 FSD가 언제 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은 지금 주문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이에 대해 가지고서 신규 주문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곁다리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테슬라에서 갑자기 할인을 많이 하는구나. 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 공장의 그 휴업이 조금 예상보다 길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데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의 이슈 같은 경우는 네. 테슬라가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내년 초가 되면은 굉장히 좀 그 이제 논쟁거리가 될 만한 부분은 미국일 거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판매가 사실은 오더가 시원찮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그 새롭게 될 그 미국의 이제 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네. 경우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보조금 혜택을 잘 못 받아왔던 테슬라 같은 쪽에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반면에 현대차나 우리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매수가 조금 일부러 늦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예. 그 주문을 늦추지 말고 예. 올해 내에 주문을 하시라라고 해서 테슬라 쪽에서는 미국에서도 지금 인센티브 늘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테슬라의 차량 자체가 그런 팬시함을 잃어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좀 투자자들의 그 이제 이 매수자들의 흥미를 잃은 것인지를 내년 1월달 자료가 아마 나와봐야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는 그런 네. 트위터나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을 보게 되면 주 단위로 나옵니다. 네. 한 주 한 주. 예, 워낙 예. 또 이슈니까. 근데 테슬라는 그와 같은 펀더멘탈한 문제도 있고 중국 이슈도 있지만 조금 수급적인 문제도 생긴 것 같아요. 수급적인 문제도 네, 맞습니다. 마진도 그러니까 마진을 쌓고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머스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담보 가치가 지금 한 달 사이에 200불이 막말로 100불 된 거잖아요. 지금 네, 110불이니까 이게 50% 빠져버리면 그 마진이 제대로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소용돌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는데 정말 끝간데 모르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금리의 영향만은 아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도 싶은데. 네, 그 네. 금리 자체가 나스닥을 끌어내리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뭔가 왜 저희가 상승장일 때도 주도주가 있듯이 그렇죠. 하락할 때도 주도하는 게 있고 사실 여기에서 뭔가 멈춤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그 지금 테슬라가 올해로 보면은 YTD로 6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 한 달 동안에 40% 그러니까. 이상 하락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그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라진 부분이고 마진 콜에 따른 패닉 셀링이 분명히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다른 부분은 아닐 것이고요. 뭐 갑자기 그 매수가 대주주 쪽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계속 안 팔겠다라는 것만 해도 지금 그 이제 이야기를 해도 시장에서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몇 저절로 번이나. 팔리고 있으니까요. 마진 네, 때문에.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에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은 펀더멘탈이고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또 미국 쪽에서 과연 정말로 보조금의 이슈 때문이냐 아니냐 이 확인이 첫째일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네. 관련돼서 조언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이어서 국내 시장 네. 얘기까지도 좀 예, 해보도록 마저 하죠. 좀 해주시죠. 네. 예. 네, 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는 매매가 워낙에나 격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서 우리가 별로 최근 한 일주일을 가지고서 네. 시장을 읽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올해를 지나고서 내년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럼 과연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나스닥 형태를 따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다우를 따라갈 것이냐라고 네. 했었을 때는 우리는 좀 그래도 미국보다는 긍정적이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사실은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술주 영역 그래서 나스닥에 속하고 네. 그 다음에 좀 민감주의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들은 네. 다우의 행태를 따라가는 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속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많이 움직일 겁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나스닥에 가까운 종목도 있고 또 그렇죠. 반대 종목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바뀜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는 민감 쪽으로 더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쪽이 우리가 영향 결국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 쪽이 예상보다도 계속해서 빠르게 그 리오프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가장 주변국들이 제일 먼저 그 과실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좀 여지가 있다 개선에. 그리고 한국이 결국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수출 쪽에서 좀 이제 좀 개선이 네. 나타나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 숫자가 나올 때는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수출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빠르면은 이제 최악의 국면에 지나는 거는 12월이나 1월 정도부터일 것 같고요. 4월이라고 특정하시는 이유가 네, 있을까요? 네. 4월로 보는 이유는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이제 22년 거를 쭉 보시게 되면 네. 상당한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는 잘 버텼는데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서 다른 나라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네. 특히 중국이 나빴습니다. 네. 근데 그 중국이 나빴던 것은 3월 달에 봉쇄를 한 이후에 4월부터 우리의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로 갑자기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다시 리오프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기저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4월부터 그러니까 우리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 났었던 4월부터 해서는 이제는 전년 동기로 봤었을 때에는 23년 4월부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증시 자체는 그렇게 보고 4월부터 있습니다. 보면 기저 효과뿐 아니라 계절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우리 주식은 진짜 수출이 잘 돼야 잘 되더라고요. 딴 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있지만 네, 네. 수출이 잘 되면 주식이 확실히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식 가격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내년 4월이 좀 기대된다. 산업 구조가 예, 네. 예. 경기 민감주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뭐 경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기 네. 민감주를 조금 더 보면 어떤 섹터로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뭐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네. 뭐 그런 게임 회사라든지 네. 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국은 경기 민감에 속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게임 같아요. 플랫폼을 제외하면 네. 거의 그럴 수 있다. 뭐 바이오 제외 예, 바이오 여기까지 제외. 제외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 시총 상위권의 상당수의 부분 이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기전자도 우리는 민감주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거는 나스닥 기업들과도 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제 그보다는 훨씬 더 하드웨어 쪽에 가깝기 때문에 민감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이라든지 뭐 등등 비롯해서 뭐 중후장대 기업들 전부 다 경기 민감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전체가 경기 민감이네요. 네, 한국은 거의 한 60%, 예, 예, 60%에서 60% 70% 정도가 70% 민감주입니다. 정도를,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요즘 자, 진짜 네. 패턴을 보면 그 우리 주식 움직이는 게 뭐 항상 나스닥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S&P에 더 가깝다. 네, 네. 예, 그래프도 보면 S&P와 그려보면 거의 일치하고 네, 네. 나스닥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오늘도 나스닥은 빠지고 이건 덜 빠졌으니까 우리 주식도 덜 빠지거나 네. 이틀밖에 안 네. 남았나요? 오늘 내일 예, 이틀 오늘 남았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금요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국내는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뭐 2023년 얘기도 좋고 올해 마무리 얘기도 좋고. 뭐 내일 안 하시고 나오시나요? 이게 마지막이신가요? 금년에? 아니요, 저 금요일에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그래도 그러면 예. 금요일에 여쭤볼까요? 네, 그 얘기는 그럼 오늘의 마무리 얘기 오늘의 말씀 마무리.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그 이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네. 요 매매 패턴 한 번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네. 그래서 예, 요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그냥 펀더멘탈적인 부분 예. 보시는 것이 네, 그 소위 말해서 이런 거에 속지 않으시는 예. 팁이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복된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왜냐면은 우리가 매매를 너무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나 싶으실 텐데 전혀 앞서 말씀드린 어제 이유 이유는 이외에는 없었다? 별 이유가 네. 없다.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좀 예. 물음표로 된 부분도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반복이 될 반복이 것이다라는 될 것이죠. 것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뭐 몇 주 있다가 네. 그거 얼마나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